해버리는 거예요. 그 이상을 해요, 네, 지금. 그, 맞아요. 그 진짜. 이상. 그러니까 진짜 네. 끔찍한 건데, 우리가 이완규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이 함상훈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네. 어디서 뽑아도 이런 놀랍더라고요. 사람들을 뽑았는지 기가 막힌 놀랍더라고요. 수준이에요. 네. 오늘 한겨레에 나온 그 단독 보도를 보면 성범죄 항소심 사건에서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면서 감형을 해줘요. 그것도 네. 여러 차례. 네. 왜냐하면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친딸이 미성년자도 나이대가 있는데 만 13세부터 친아버지로부터 이제 5년 동안 추행당하고 이랬던 걸 이제 기소가 됐는데 대폭 감형이 됩니다. 이 함상훈 판사에 와서 1심에서는 징역 6년이 선고됐었는데 이걸 파기하고 집행유예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위를 봤더니 이거 잠결에 그랬을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피고인이 그런 항변을 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사실 믿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이 감형의 사유가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혼한 뒤에 딸과 대단히 친근하게 애정으로 살갑게 지내왔다라는 점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이거는 미성년자는 본인의 법률상 그 대리인이 아버지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육권자이기 때문에 생존에 걸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헤아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학원에서 되게 어린 8살 아이를 강제추행한 사람도 대단히 감형을 해줘요. 이 사람은 이거 문제 삼으면 큰일 난다고 부모한테 협박성 메시지까지 보냈던 사람입니다. 고령이다. 아픈 아내가 있다. 그럼 그 피해자는 피해 어린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나아가서 또 강간은 미수에 그쳤다라는 표현이 나온다고 하는데 미수도 범죄고요. 미수는 감형 사유가 아니에요. 미수에 따라서 법정형에 따라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인식 그리고 정말 2,400원 횡령한 부분 정말 법리적으로 횡령이 맞다면 뭐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되게 강하게 처벌을 했고 그때 항변이 있었어요. 이분이 뭐 이제 1인 시위하고 이러니까 다른 사람은 봐줬던 거예요. 이 운수회사에서. 근데 이 사람은 사실상 표적화됐다라는 맥락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니다. 소액이어도 이거는 회사로서는 타격이 되니까. 이게 저는 법이라는 것도요. 법문이 모든 케이스를 다 관할하진 못해요. 그러니까 아주 정확한 가치관과 사회 통념에 부합하는 상식이 있는 법관들이어야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전 그냥 일반 기자를 하다가 변호사가 됐을 때 가장 크게 느낀 건 법이라는 게 정말 응축된 도덕과 법상식 그리고 흔히 말하는 법감정의 그냥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런 판단을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가 되는 자리에 가는 법관으로는 적합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는 보수의 능력, 보수의 어떤 이념, 성향 다 불신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어디서 골라도 이런 사람들 이완규면 이완규 그다음에 함상훈이면 함상훈 어디서 대한민국 보수가 이렇게까지 추락을 했구나. 그러니까 이 체면도 염치도 다 내던지고 오로지 기득권에 자기들의 이익만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와 이게 그냥 다 응축돼서 다 드러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마다 대한민국 보수 참 부끄럽겠다.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나는 보수주의자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정말 너무 창피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한 글자 차이인데 지금 이 언급하신 자들은 네. 보수가 아니라 보스주의죠. 보스주의. 보스. 예, 보스주의.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보스에게 충성해서 네. 하라는 일은 안 하고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보스 추종 세력인 겁니다. 네.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보수라고 불러요. 한 글자 차이인데. 네. 그러니까 보수라는 것은 책임을 지는 거고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생각하고 안전을 걱정하고 어떻게든 국민들의 공공선이 어떤 거냐를 천착하는 사람들이 보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자들은 그냥 뭐 자리 주면은 뭐 한덕수가 월권으로 지명을 하든 뭐 윤석열의 뭐 아바타라는 인격 모멸적인 비판을 들어도 전혀 타격감이 없는 거예요. 왜? 더 많은 거를 이익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은 이익을 얻을지는 모르지만 나라 전체적으로는 거의 무슨 공유주의 비극처럼 완전히 나라는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런 알박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알박기가 아니라 거의 무슨 사육 농장을 사는 수준의 알을 박는 거 무슨 알 갖다가 박아야 알 박기고 귀엽게 보지. 이건 알 박기가 아니잖아요. 네.
그냥 본인들의 모든 권한을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추태를 부리듯이 네. 본인들의 이익을 위한 정말 하이에나 떼들이 그 고기 덩어리에 달려드는 모습이 연상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내란 진압이라는 것이 이 친위 쿠데타의 특성상 정말 어렵다. 네.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없고 빠르게 행정 권력을 갖고 와서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그 행정 권력을 가지고 이건 정리를 해야지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마땅치는 않다. 그렇다고 우리가 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이제 국민들이 아까 회초리라고 하니까 댓글에도 회초리 갖고 안 된다. 그래서 뭐 압도적 몽둥이를 좀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불몽둥이. 그러니까요. 일단 이제 한덕수의 난이 이제 또 두 번째로 이제 불거진 상황인데 일단은 뭐 앞서 말씀하신 그 5.18 특별법처럼 그 이제 내란 특별법을 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새 정부 이후고 이게 한 50일 정도의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이고 그 50일 상황 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 맞습니다. 당장 지금 그 이 두 사람 이완규, 함상훈 두 사람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서 김정환 변호사가 헌법소원을 내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리고 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 예, 냈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거 중대한 헌법질서를 위반했다라고 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맞습니다.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가처분 신청 이 두 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 헌재가 네. 어떤 결정을 내릴지 요거 이번 주 안에 네. 결론이 나올 수 나올 수 있다라는 있죠. 이제 관측이 유력한데 네. 두 법조인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이게 두 개잖아요. 네. 국회가 본인들 권한을 침해당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권한쟁의 심판 및 가처분을 한 거고 네. 효력정지 가처분을 해달라는 거고 그런데 이게 정확히 봐야 되는 게 마은혁 재판관 때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인용이 됐어요. 그때 주문은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라는 네. 것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헌법에 마은혁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은 국회가 네. 추천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대통령은 형식적 권한만 행사하도록 헌법에 명시가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대행이 아무런 근거 없이 안 한 거는 이거 국회 추천 몫인데 왜 안 해? 이거는 국회 권한 침해인데 네. 지금은 어쨌든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네. 추천 몫이.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모든 소송을 할 때는 한국의 법리는 내가 청구인 적격, 당사자 적격이 있으려면 내가 피해를 당했고 내가 당사자여야 되고 내가 직접적인 연루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국회는 네. 이 건에서 직접적인 권한 침해자라고 헌재가 안 볼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리고 예. 그래서 정확하게 법리적으로는 미래의 대통령, 차기 대통령이 권한 침해를 당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이건 예, 대통령 추천 몫이라. 예.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은 약간 각하 이야기가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것 같고요. 청구인 적격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네. 그 우원식 의장 쪽에서 낸 것은 네. 국회의 헌법기관 임명에 관한 인사청문권 침해를 네.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러면 각하 인사청문권도 있다. 그게 국회법과 관련된 법률을 보면 인사청문회를 설사 안 하고 하지 않고 안 받아들여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네. 권한을 침해당했다고까지 볼 것인지 의문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있고요. 예. 그나마 더 저는 법리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건 헌법소원이라는 생각이 헌법소원. 들어요. 이제 김정환 변호사. 예. 헌법소원은 뭐 법무법인 덕수에서도 내고 그 변호사분도 내시고 예. 하는데 논리는 그거거든요. 나 당사자 적격이 있어. 왜냐하면 내가 지금 대리인으로 사건 헌재에 맡겨놓은 게 있는데 네. 그거를 지금 아무 권한 없는 사람이 부적절한 인사를 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 기본권을 내가 침해당하게 됐어. 이거 봐주세요라는 네. 건 어쨌든 지금 계속 중인 사건의 당사자나 내지는 대리인 지위가 있다라는 점에서 적격 논란은 벗어날 수가 있고 아하. 그리고 아마 저도 이제 헌법 전문가분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이완규 이를테면 또 함상훈까지 넣는다면 침해했다라고까지 명징하게 사실관계 특정을 할 것인가 그거는 좀 먼데 네. 일단 그 과정에서 대행이 아무런 권한 없이 임명을 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좀 이론의 여지가 없잖아요. 네. 특히 이 법조계에선 더 그렇고 법리 해석으로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가처분과 헌법소원은 그나마 승산이 좀 있다고 보여지고 그러면 가처분이 지금 전례에 비춰보면 이진숙 위원장도 한 5일 일주일 안팎으로 가처분 나오고 했었기 때문에 네. 이게 또 주심이 마은혁 재판관이다 이래서 뭐 또 이야기가 나오는데 빠르면
이번 주 안에 가처분은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네, 기대합니다. 빨리 그렇군요. 해야 되니까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뭐 국회 권한쟁의도 이런 선례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최초 선례를 만드는 게 좀 어려움은 있는 건 사실인데 네. 그래도 뭐 충분히 전 논리 구성은 가능은 하다고 봅니다. 근데 저도 장유미 변호사님과 생각이 비슷한 게 결국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헌법 소원도 지금 들어갔고 헌법 소원을 통해서 가처분을 한다면은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 그리고 그 안에서 논리로 만들 부분들은 한덕수 대행이 권한이 없이 그냥 월권을 지금 하고 있다가 월권이라는 건 권한이 있는데 침범하는 거지만 이건 아예 무권한자다라는 주장까지도 네. 아마 늘 겁니다. 그럼 권한 없이 재판관을 임명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결국에는 임명 권한 없이 임명했으니까 국민 주권을 침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차기 대통령의 권한을 강탈해 오는 거죠. 네. 이 두 가지가 다 문제가 되고 더 나아가서 원천 무효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원천 무효인 재판관이 헌법 소원을 진행하면 그 재판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은 국민들은 다 재심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이 혼란을 헌법재판소가 나중에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가처분으로 지금 막아놓을 수밖에 없는 네. 그 논리가 이제 성립이 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가처분이라는 것은 6인 이상의 동의가 아니라 일반 정족수에 따라서 과반수 그러니까 9명 중에 5명 이상만 인용을 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리도 탄탄하고 헌법재판소 구성을 보더라도 뭐 파면보다 훨씬 쉬워요. 예, 그래서 전 이거는 또 의외로 재판관들이 많은 부분들이 저는 뭐 전원일치에 가까운 저는 이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네. 전 여기서 참 슬픈 부분이 뭐냐면 한덕수 대행이 완전히 이상한 짓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거의 제2의 내란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의 헌법을 유린한 건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왜 법조 유관단체에서 책임을 갖고 있는 분들이 왜 아무 목소리 안 내는지가 모르겠어요. 왜 대한변협 회장은 왜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 그리고 그 법무부 차관은 물론 법무부 장관이 복귀했는데 그 장관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까 법무부 차관은 왜 국회에 그때 와 있을 때 아무 말을 안 하죠? 그리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면 장관급이고 헌재를 그래도 대표해서 나와 있는 분인데 또 역시 아무 말 안 하고요. 그냥 하나만한 말만 합니다. 네. 그리고 법원행정처 처장도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 처장이 강력하게 선을 긋고 대한민국 헌법소원을 위한 의지를 보여주는 건 당연한 것이고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입장을 내야죠. 근데 아무 입장 안 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률가들이 특히나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그 자들이 이런 식으로 비겁해서야 되겠는가? 전 거기에 대한 근원적인 참담함과 저는 매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분들만 목소리를 일치단결해서 야 이거 문제 있다. 법제처 주석서도 안 보냐. 그리고 법률 그 한국 헌법 학회에서도 입장을 냈고 법률에 대해서 권위를 가진 입장에서 이건 안 된다라고 선을 그어줬으면요. 네. 여기까지 오지도 않고 이완규가 집에 가죠. 근데 그들이 책임을 안 하니까 법리를 막 짜내고 짜내서 국회의장께서도 권한쟁의를 해야 되고 또 헌법소원을 제기한 그 대리인들이나 그 변호사들도 또 헌법소원을 내서 가처분을 내야 되는 네. 이런 상황까지 온 것 자체가 정말 대한민국에서 법을 배웠다는 사람들이 좀 부끄러움을 알아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거 알면 나라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참담합니다. 이러면 내란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제 그런 게 없고 그런 협력 세력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거 믿고 이렇게 국민들한테 끊임없는 도발을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아니 좀 옛날에 드는 우리가 겁니다.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직을 걸고 얘기한다는 말을 많이 했잖아요. 네. 이 정부에서는 이복형 같은 사람이 이상하게 직을 걸고 이런 국면에서 대법원장도 직을 걸고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도 직을 걸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직을 걸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말을 안 하니까 네. 이 국민들이 힘든 거예요. 전 그 부분을 좀 근원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